자, 간밤에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 일본 캔들 기준으로 마이너스 2.05%로 하락 마감된 움직임이 나와주었는데, 어제 저녁에 21시 30분에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오히려 더 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겠다라는 그 심리가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적어지게 되면 기뻐해야 하는데 시장은 오히려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 물가 상승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내용이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적 완화 같은 연준에서 시장의 통화량을 많이 풀게 되면은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통화량을 줄여가게 되면은 물가가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전체 통화량을 보여주는 차트이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로 세계가 금융 위기에 빠지면서 미국은 처음으로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합니다. 살기 어려워진 나라에 강제로 유동성을 주입해가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사회주의 경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시장의 가격을 결정짓는다라는 의미인데, 힘들면 국채를 매입해서 유동성을 풀어주게 되고, 과거 SVB 사태 때 은행이 망하게 된 그 직전에 국가에서 보증을 하면서 그 위기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진짜 자본주의는 이 시장이 아니라 비트코인입니다. 국가에서 개입 없이 순수 매수자랑 매도자에 의해서 시장의 가격이 결정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루나 사태 때, 그리고 FTX 사태 때 비트코인이 탈중앙이 아니라 정부의 관리 하에서 움직이는 자산이었다면 정부의 개입으로 비트코인의 하락을 이렇게까지 끌어내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는 반면에 미국의 나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분을 보여주듯이 국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 가격 결정 역시도 그 국가에서 하는 그 방향성에 맞춰서 가격이 결정되어질 가능성이 정말 높은 구간으로 보고 있고, 어쩌면 비트코인이 현재 블랙록의 ETF 신청으로 점점 제도권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나중엔 ETF가 나오게 되는 그 순간에는 그들이 원하는 그 가격에 의해서 그 가격에 대한 그 가격 범위가 결정지어지게 되는 그 날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2008년부터 미국에서 돈 풀기를 시작했지만 사실상 미국 내 근원 서비스 물가는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 그때는 저물가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물가가 크게 올랐던, 상승했던 그 이유는 단순히 통화량을 늘렸기 때문이만은 아닙니다. 2008년도에는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무너지는 회사의 유동성을 넣어주었었다면 2021년도 코로나 팬데믹은 경기부양 대책으로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의 주머니에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넣어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너 힘들어? 내가 돈 줄게. 너도 힘들어? 그럼 내가 너 실업급여 줄게. 즉 가계예금이 급증하게 된 것이죠. 가계예금이 급증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임금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구매력은 줄어들게 될 거고, 쉽게 말해서 5,000원에 팔던 짜장면이 10,000원으로 올렸는데 당연히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앞으로도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게 되면은 노동자들은 임금을 추가로 인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임금과 물가가 순환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중국이 유동성과 별개로 저물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 이유가 국가에서 노동시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차별적인 임금 정책이 중국의 물가 상승을 막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결정짓는 또 다른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미국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물가 지수의 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연준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022년도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집값은 연준의 계속된 인상으로 상승세는 어느 정도 멈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류는, 연준에서 30년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를 7%까지 올려놓으면서 미국에서는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대출금리와 집값이 동시에 오르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니 당연히 임대료는 늘어날 거고, 임대료가 늘어나게 되니 당장 생활에 필요한 월세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월세가 가장 비싼 도시 탑5, 여기 내용을 보면은 뉴욕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월세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팬데믹 때 도시를 떠난 사람들이 엔더믹을 맞아 돌아오고 있는 데다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집을 사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여기 내용이 밝혀져 있는데, 다행히도 이번 7월 12일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확실하게 꺾여주면서 3%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지금의 주택 지수를 봤을 때는 다시 주춤하던 이 가격대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아직까지는 주택 가격이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모습을 아직은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지금의 가격 안에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이라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임대 가격이 늘어나고 월세를 지출해야 되는 그 인플레이션 지수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인플레이션 지수는 추가적으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모습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지수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동산 지수까지 확인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 인플레이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그 관점을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비트코인 하나 투자하는데 정말 이것저것 많이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는 피델리티가 주관한 행사에서 연준이 다음 주 회의에서 금리를 플러스 25bp를 올릴 것은 매우 분명하게 보이지만 7월의 인상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벤 버냉키 회장은 연준의 노동시장에서 수급 균형 개선을 보인 뒤에야 인플레이션 싸움에서의 승리를 선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내용을 밝혀주었는데 노동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상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CME 그룹의 페드 와치에서는 오늘 날짜로 약 5일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7월의 FOMC에서 다음 금리 결정을 플러스 25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99.8%로 거의 100%에 가깝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제가 6월달에 FOMC가 종료되고 여러분들께 정리드렸던 자료인데 자 점도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자 6월달에 나온 점도표 자 점도표는 1년에 4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3월, 6월, 9월 그리고 12월 자 지금 보시는 우측에 보시는 게 6월달의 점도표입니다. 3월달에 나왔던 점도표랑 다르게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가장 많은 그 비율을 5.0에서 5.25%를 점쳤었는데 6월달에 나온 점도표를 보면은 오히려 5.50에서 5.75포인트 그리고 많게는 5.75에서 6.0포인트까지 향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가능성을 약 2번 정도의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회의의 결과였었습니다. 자 점도표는 연준의 멤버 19명, 연준이사 7명이랑 연방은행 총재 총 12명에서 결정지는 점도표이고 점도표는 향후 그 연도에 맞게 금리 인상을 얼마나 올려야 될까 혹은 금리 인하는 언제 하는 게 적합할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어제 버냉키의 연설 이후로 CME 그룹의 페드와치에서 여기 프로베빌리티스를 보면은 향후 자 다음 달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금리 결정을 어떻게 좀 가져갈지를 좀 나타낼 수 있는 표를 볼 수 있는데 7월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금리는 총 5.5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이번 연도를 계속해서 금리 동결로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2024년도 3월 20일부터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그 점도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7월달에 열리는 금리 결정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인데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과거 서브프라임 때도 벤 버냉키가 잘못된 판단을 했었던 이력도 있었었고 지금의 연준의 의장인 파월 역시도 이번 6월달 FOMC에서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다음번 회의에서 결정을 짓겠다라는 그 가능성, 불확실성을 좀 열어두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되고 추가 금리에 대한 그 가능성은 저는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임금과 부동산 가격에 의해서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한 그 방향성이 결정되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께 이슈 그리고 차트 그리고 오늘은 경제적인 브리핑까지 여러분께 좀 담아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보이거나 달라지는 관점 혹은 추가로 보이는 관점들에 대해서는 비트에서 관점 공부하다 추가로 브리핑 전달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아직도 입장 안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고정 댓글에는 링크 눌러주시고 입장하시면은 추가적인 브리핑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